68세 서문도는 중소운송회사를 일궈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보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트럭 시동을 걸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날보다 졸음쉼터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았죠. 가족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로 모든 부재를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도, 중학교 졸업식을 할 때도 문도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한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길 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렸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덧 직원 50명을 거느린 중소운송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문도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아내는 남편보다 텔레비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도가 마지막 계약을 따내러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고 26살 아들 재훈이 병실 한 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눈빛을 문도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문도의 삶엔 외아들 서재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은 죄책감이었을까요? 문도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고 아들에게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재훈은 아버지만큼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문도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31살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간호조무사 출신의 김연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음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문도의 눈엔 연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변변찮고 집안 배경도 없었으며 말투도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연희는 긴장한 나머지 물잔을 엎지르기까지 했죠. 아버지, 이 사람이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문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문도는 단 한 사람 앉아있는 신부 측 하객석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이듬해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문도는 손녀를 안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재훈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4년 차 재훈은 해외 화물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며 출장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형 물류센터와 장기 계약을 따내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문도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관심이 많았고 아들의 이번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계약 꼭 따낼게요.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회사, 제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재훈이 한 말이었습니다. 문도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재훈이 탄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는 것입니다. 문도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귓가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공허한 침묵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운송업계 사람들이 대거 찾아왔고 거래처 사장들이 문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도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속 아들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4살배기 하은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연희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회사 격리이사가 황급히 문도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졌습니다. 문도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격리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재훈 사장님 명의로 출금된 건데 시기가 출장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문도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에 이어 회사 돈까지 사라졌다는 소식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격리이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아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문도는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재훈이가 뭐라고 하던가? 연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인데 모른다고?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을 어디 쓴다는 말도 없었단 말이야. 문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도는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재훈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은 확실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기도 했고 누군가 현금으로 인출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뒤 문도가 아침 일찍 연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사흘 전 이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어린 딸 서하은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 쪽에 연락해봐도 소식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도는 단정했습니다. 아들 죽고 돈 들고 도망간 거야.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그 여자 집안 배경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도련님 마음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문도는 자신의 첫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그날 밤 문도는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여자 보는 눈도 못 키워줬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문도는 71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그는 혼자 넓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식탁,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도 형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좀 쉬고 오세요. 제가 아는 곳에 좋은 온천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몸도 마음도 좀 풀리실 거예요. 문도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패인 눈과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 그래, 한번 다녀와 볼까? 문도는 지방의 작은 온천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요양을 온 노인들이 더 많았고 마을 전체가 느릿느릿한 시간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도는 이틀 동안 온천에 몸을 담그고 산책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 무렵 문도는 숙소 주인이 추천한 작은 요양병원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거기 밥이 정갈하고 맛있어요. 한 끼 드시고 오세요. 식당은 요양병원 1층에 있었는데 환자 가족들과 근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도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백반 한 상을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병원 정원이 보였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햇볕을 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주방 쪽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여인이 식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던 그 여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윤기라곤 없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문도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여인은 빈 식판들을 치우며 홀을 오갔습니다.
저기요, 물 좀 더 주세요. 손님이 부르자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네, 잠시만요. 라고 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문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물병을 들고 다시 나왔을 때 문도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도가 앉은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도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도 굳은 표정으로 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팠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희야? 문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문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문도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작고 왜소한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휠체어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다리에는 수술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긴 흉터들이 마치 지도처럼 다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문도는 그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4살이었던 손녀 서하은이었습니다. 통통하고 발랄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휠체어의 의지에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문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할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며 엄마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휠체어를 끌고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문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은이 다리는 왜 저래?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식당 안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여기선 안 돼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문도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좋아. 그럼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다. 문도는 연희를 요양병원 뒤편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은이는 휠체어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손을 비비며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3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그리고 하은이는 왜 저 모양이 된 거고? 문도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냐? 5억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게 도망이 아니면 뭐냐? 문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재훈 오빠가 사고 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훈이 출장 가기 며칠 전 밤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연희가 물어도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빠 휴대폰으로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연희야, 미안해. 내가 좀 힘든 일에 휘말렸어. 근데 곧 해결될 거야. 문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에 휘말렸다는 거냐?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오빠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재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희는 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있었는데 저녁 무렵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밝혀지면 사모님과 따님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연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자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재훈 명의로 된 출금 내역, 알 수 없는 계좌로의 송금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조용히 계시면 이 일은 묻어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모님께서 이 문제를 파헤치려 하신다면 남자는 하은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따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라는 것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문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넌 말도 없이 사라진 거냐? 나한테 말했어야지.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증거라며 보여준 서류들이 너무 확실해 보였어요. 게다가 그때 하은이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처음엔 단순 골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뼈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도망친 거냐? 문도가 물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연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은이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그렇다고 손녀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져도 되는 거냐? 문도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낼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 누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죄인처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이만 안전하다면요. 문도는 벤치에 등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후회였습니다. 그럼 그 5억은 어디로 간 거냐?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오빠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문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도는 온천 마을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희와 헤어지며 내가 알아볼 테니 연락 기다려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문도는 은퇴 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회사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한쪽 서랍장에 쌓여있던 파일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경영권을 넘기며 중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남겼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자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도는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재무제표, 거래 내역, 계약서, 회의록.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걸 70 넘은 늙은이가 어떻게 다 찾아낸다고.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도는 아들이 사고 나기 2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회계 자료를 비교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예정보다 훨씬 빨리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선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절차상 맞지 않는데. 문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집행을 승인한 사람이 당시 부사장이었던 최민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최민수는 문도가 창업 초기부터 함께 일한 오른팔이었습니다. 문도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재훈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도 민수가 옆에서 잘 도와줄 거야. 라며 안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문도는 더 조사했습니다. 회사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고 옛 인맥을 동원해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 사망한 직후 최민수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문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도는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민수 부사장 지금 뭐 하고 있나? 경영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최 부사장은 1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사업? 문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을까? 문도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민수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문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수는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물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냈으며 주말엔 골프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문도는 이를 갈았습니다. 문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훈이 베트남 출장을 가기 전 회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재훈의 비서였던 직원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님 저 좀 만나줄 수 있나? 재훈이 일로 물어볼 게 있어서. 문도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출장 가시기 며칠 전에 최 부사장님과 크게 다투셨거든요. 사장님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싸웠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이건 절차를 무시한 거잖아요.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최 부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사장님,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면 사업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도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가 재훈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재훈이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훈은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최민수는 오히려 재훈에게 횡령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재훈이가 급하게 베트남에 간 거구나. 진짜 계약을 성사시켜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문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훈의 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문도는 당시 베트남 현지 경찰 보고서를 다시 구해 읽어봤습니다. 영문 보고서를 번역하는 데 며칠이 걸렸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재훈이 탄 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렌터카 회사는 정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문도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었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옆에 늑대를 두고도 몰랐구나. 문도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문도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꺼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회계장부, 비서의 진술서, 베트남 경찰 보고서, 그리고 최민수의 재산 증식 내역까지.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도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제범죄 담당 형사를 만나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횡령범으로 오해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엔 형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3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고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도가 내민 자료를 보고 형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수상한 부분이 많네요.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 부사장의 계좌 입금 내역, 이건 명백히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문도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형사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민수를 소환했고 그의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재소환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도 협조를 요청해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문도는 회사 이사회에도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문도는 직접 참석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 재훈이는 회사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이미 지난 일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며 반대했지만 증거 자료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내부 감사팀을 꾸려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여의 조사 끝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는 재훈이 사망하기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를 핑계로 선금을 빼내 개인 계좌로 돌렸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재훈이 이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최민수는 오히려 재훈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훈이 베트남에서 탄 렌터카는 최민수가 현지 업체에 부탁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재조사한 결과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조작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최민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횡령,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였습니다. 최민수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을 죽일 생각까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사건이 재조사되고 횡령과 사고 은폐 정황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민수를 구속 기소했고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2세 경영인 횡령 누명 쓰고 의문사. 3년 만에 진실 밝혀져. 뉴스 헤드라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 서재훈 사장에 대한 오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회사를 지키려 애썼던 정직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재훈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희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돈을 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숨어 지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연희를 협박했던 최민수의 측근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문도는 직접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도가 나타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버님,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문도는 연희를 데리고 병원 뒤편 공원으로 갔습니다. 하은이도 휠체어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문도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어른답지 못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를 의심하고 너한테 차갑게 대하고 너희 둘을 혼자 내버려둔 것. 정말 미안하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도 너도 그리고 하은이도 내가 다 지켜주지 못했구나. 늙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결국 이 꼴이 됐다. 문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연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오해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이가 휠체어에서 작은 손을 뻗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문도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야 느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문도는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니? 집이 넓으니까
너희 들어와 살아도 돼. 하지만 연희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은이 치료도 여기서 받고 있고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연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조금씩 자립하고 있어요. 아버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문도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의지하며 사는 것이 편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문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요양병원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딸린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1층이라 휠체어 출입이 편했고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문도는 그 집을 계약했고 가구와 생활용품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집을 본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선물이 아니야. 내 며느리하고 손녀한테 해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지. 문도는 열쇠를 연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치료비도 내가 댈 테니까 내일은 그만두고 하은이 돌보는 데 집중해라. 아버님.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도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짧은 산책을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이 문도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읽어주실 거예요? 하은이는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도는 서점에서 산 그림책을 꺼내며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토끼 이야기란다.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책을 읽어주다가 문도는 손녀의 다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술 자국들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은아, 다리 많이 아프니?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걸을 수도 있대요. 정말? 문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요. 문도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볼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은이가 문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작은 손으로 문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문도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손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느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할 때 곁에 없었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 몰라줬고 며느리가 고통받을 때 의심했습니다. 그래, 이젠 혼자가 아니구나. 문도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도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각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문도는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문도는 여전히 매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은이의 재활치료를 지켜보고 연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은 연희가 아버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힘드실 텐데. 라고 걱정했지만 문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어느 봄날 하은이가 보조기를 잡고 처음으로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연희와 문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제가 걸었어요. 하은이의 얼굴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문도는 손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봤어. 할아버지 다 봤어. 우리 하은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하지만 문도는 평생 먹어본 밥 중 가장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찌개, 손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문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도 회사도 체면도 결국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의 인생에서 가장 늦은 후회는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아직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며느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문도는 작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아,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할게. 여러분, 서문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 곁에는 없었다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손녀마저 잃을 뻔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내어 잘못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결국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그 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도처럼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